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새벽 3시 철거 예정인 낡은 병원 복도에서 경비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앙상한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손자가 날 여기 버리고 갔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가족들의 소름 끼치는 계획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2024년 12월 서울 외곽의 한 폐병원. 새벽 3시 28세 청년 민수는 이곳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딱 일주일째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곧 철거될 건물이었죠. 밤마다 건물을 순찰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은 병원은 으스스했거든요. 복도 곳곳에는 녹슨 휠체어와 부서진 침대가 널려 있었어요. 그날 밤도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 민수는 재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3층 복도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흑,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심장이 쿵쾅 걸렸습니다. 혹시 귀신?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예전 응급실에서 들려왔어요. 녹슨 문을 밀고 들어가자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침대 위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던 거예요. 얇은 잠옷 차림에 맨발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말이죠. 그리고 침대 밑에는 박순덕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발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도 새파랗고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가, 준호가 날 여기 두고 갔어.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안 와. 민수는 재빨리 자신의 점퍼를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모르겠어. 준호가 오기만 기다렸어. 춥고, 무섭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일으키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할머니의 손목과 발목에 멍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세게 잡은 것 같은. 할머니, 이 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응? 멍? 모르겠어. 아파.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폐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저체온증 같아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체온 34도.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민수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죠.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호야, 너 왔구나. 할머니는 민수를 손자로 착각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급하게 할머니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발견한 사람이고요. 가족은 모르겠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발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폐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손자가 버리고 갔다고 하셨고요. 손자요? 네, 준호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경찰이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잠옷에서 작은 이름표가 발견됐어요. 실버타운 요양원 박순덕 82세. 요양원 환자시네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순덕 어르신이요? 어제 저녁부터 실종 신고 들어온 분입니다. 어디서 발견하였다고요? 30분 후 요양원 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0대 여성 원장은 할머니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우리 준호가 데리러 왔어요. 근데 화장실 간다더니 안 와요.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손자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손주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럼 치매세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돌아가신 손자분을 자주 찾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요양원을 나가신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사실 어제 저녁에 실종되셨는데 CCTV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민수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왔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보시죠. 화면에는 어제 저녁 7시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할머니.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50대 여자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죠. 여기서 나가면 준호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네, 준호가 밖에서 기다려요. 빨리 가야죠. 오래 기다렸대요.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현관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일부러 내보내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는 할머니를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는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택시에 태웠어요. 그리고 기사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었죠. 폐병원.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획적인 범죄잖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실에 있어요. 누구와 통화한 겁니까? 그게 할머니 가족입니다. 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박진우 55세, 작은아들 박진우 52세. 그 아들들이 지시한 겁니까?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자식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거였습니까? 조사실. 요양보호사 53세의 김영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왜 할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김영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가족들이 시킨 거예요.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어느 날 저녁에 큰아들 박진우가 김영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 뒷문 밖에서 만났어요. 박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쇼핑백 하나를 꺼내더니 김영희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김영희가 가방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어머니 일 좀 부탁드리려고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어떤 일 말입니까?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도 건강은 괜찮으세요. 치매만 있으실 뿐. 그게 문제예요. 박진우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저희 형제가 의논했어요. 어머니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건 당연한 비용 아닙니까?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요. 5년? 10년? 그럼 1억, 3억이 드는 거예요. 김영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박진우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김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금 어머니를 죽이자는 겁니까? 죽인다는 표현은 너무 과격하죠. 그냥 자연사처럼 보이게요. 미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500만 원은 계약금이에요. 일이 끝나면 1,005만 원 더 드릴게요. 총 2천만 원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김영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진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아드님 고등학교 3학년이죠? 김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 아들이 왜요? 대학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학원비, 입시 비용, 돈 많이 들잖아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사업 실패로 빚이 많으시다면서요? 3천만 원이요. 어떻게?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김영희 씨, 당신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김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3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했습니다. 남은 건 빚 3천만 원. 김영희는 그 빚을 갚느라 고통받고 있었어요. 거기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작은아들 학원비.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2천만 원이면 빚도 일부 갚고 아들 대학도 보낼 수 있어요. 박진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박진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외출시켜요. 치매 환자가 길을 잃은 거죠. 겨울밤이니 추위에 얼어서 자연사로 처리될 거예요. 미친. 경찰도 치매 노인 실종으로만 볼 거예요. 당신은 그냥 잠깐 한눈판 사이 어르신이 사라졌다고 하면 돼요. 김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일 드릴게요. 박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김영희는 3일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천만 원이면 모든 게 해결돼. 아들도 대학 보낼 수 있고 3일째 되는 날 저녁 빚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씨, 이번 주까지 2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 기다려 줄 수 없어요. 벌써 6개월째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영희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박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정하셨어요? 계약금 500만에 나머지 1,500은 일 끝나면 바로 드릴게요.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악마와 계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와 김영희 그리고 작은아들 박진호 요양원 근처 조용한 카페
날짜는 12월 15일로 하죠. 가장 추운 날이에요. 박진우가 달력을 펼쳤어요. 저녁 7시에 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어디로 데리고 가죠?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폐병원이에요. 곧 철거될 건물이라 사람이 없어요. 택시 기사는 어떡하죠? 혹시 나중에 증언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기사 시킬 거예요. 입 단속돼 있어요. 박진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 안쪽 깊숙이 데려가세요. 응급실 쪽으로요. 그냥 두고 나오면 돼요. 어머니는 치매시니까 길을 못 찾으실 거예요. 한겨울밤에 난방도 없는 폐건물에 계시면. 김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끝날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김영희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지금 살인을 공모하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오전에 실종 신고를 하세요. 박진우가 지시했습니다. 어르신이 새벽에 치매로 헤매다 나가신 것 같다고요. CCTV에는 혼자 나가신 걸로 편집할 거예요. CCTV를 제 후배가 IT 전문가예요. 영상 편집 가능해요. 박진우는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겠죠. 하지만 폐병원까지는 못 찾을 거예요. 그쯤이면 이미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마들의 회의가 끝난 거였죠. 12월 15일 저녁 7시 김영희는 박순덕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응? 무슨 소식? 준호가 밖에서 기다린대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우리 준호가? 네, 빨리 가봐야 해요. 오래 기다렸대요. 할머니는 얼른 일어났어요. 그래, 빨리 가자. 준호 기다리게 하면 안 돼. 김영희는 할머니에게 얇은 잠옷만 입혔습니다. 외투도 입히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겼어요. 이거 입고 가면 안 추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차가 바로 앞에 있어요. 김영희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복도로 나왔어요. CCTV가 둘을 찍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요. 요양원 현관을 나서자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50대 택시 기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할머니를 택시에 태웠어요. 폐병원 아시죠? 거기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준호 만나러 가. 준호가 기다려. 30분 후 택시는 폐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건물이었어요. 여기에요? 기사가 확인했습니다. 김영희는 할머니를 데리고 내렸어요. 준호가 저 안에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혼자? 할머니가 불안해하셨어요. 저도 차 돌려놓고 따라갈게요. 김영희는 할머니를 건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삑 녹슨 철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할머니의 외치는 소리. 김영희는 뒤돌아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만약 뒤돌아봤다면 양심이 그녀를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폐병원 안. 박순덕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어?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맨발이라 발이 얼어붙었어요. 추워 준호야, 춥다. 1층, 2층, 3층. 할머니는 건물을 헤맸습니다. 준호를 찾아서. 하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체온은 떨어졌어요. 얇은 잠옷으로는 영하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미 추워. 빨리 와. 할머니는 3층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낡은 침대를 발견하고 누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쉬자.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자면 준호가 오겠지.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거예요. 할머니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약해졌어요. 이대로라면 할머니는 아침을 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 할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저체온증 3단계였어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양원 CCTV를 압수했어요. 이상한데요? IT 담당 형사가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이 영상 편집된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본에는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와 함께 나가는데 누군가 그 부분을 지우려고 했어요. 편집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본 복구 가능해요. 원본 영상이 복구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김영희가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 택시를 타는 장면, 모두 녹화돼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 중이던 김영희는 순순히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박진우 형제가 시켰어요. 돈을 주면서 어머니를 유기하라고.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친자식들이 어머니를 2천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김영희는 울며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진우와 박진우 형제를 긴급 체포했어요. 박진우의 집.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박진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박진우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김영희와 나눈 문자 메시지. 현금 인출내역. 택시 기사 증언. 모든 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진우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김영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들 박진우가 자백하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형이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박진우는 겁에 질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국 박진우도 자백했습니다. 요양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매달 150만 원씩.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겁니까?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죽여도 된다는 이유가 됩니까?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는 이미 2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진우의 노트북에서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치매 노인 자연사, 저체온증 시간, 요양원 CCTV 편집 방법, 소름 끼치는 검색어들이 수십 개 나왔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3개월 후, 법정, 박진우 형제와 김영희가 피고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이 끔찍한 사건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존속살인 미수, 살인 교사,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와 박진호는 친어머니를 요양비 부담 때문에 살해하려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제3자를 사주했으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82세 노인으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존속살인 미수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현금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엔 변호인 차례였어요. 박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일시적 충동이라고요? 2년 전부터 계획한 범죄인데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봉을 보니 박진우는 5천만 원, 박진호는 3천만 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요양비를 아껴서 본인들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가 울며 소리쳤어요.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애들 학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그게 어머니를 죽여도 된다는 이유가 됩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박순덕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준호, 내가 왜 여기 있니?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진우는 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까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진우, 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영희, 살인 방조 및 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박진우 형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노부모를 죽음으로 내몬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몇 주, 민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에 갔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누구세요? 할머니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된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 준호 왔구나. 할머니는 활짝 웃으셨어요. 민수는 할머니께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책도 읽어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시간을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원장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요양비 문제인데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들이 수감되면서 요양비가 끊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네. 하지만 한 달에 150만 원인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민수의 월급은 220만 원이었어요. 요양비를 내면 자신은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원장님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민수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됐어요. 법적 후견인 신청도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어요. 6개월 후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정식으로 박순덕 할머니의 후견인이 됐어요. 이제 할머니를 제가 평생 모실게요. 어느 봄날 민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벚꽃길을 걸었어요. 할머니, 꽃 예쁘죠? 예쁘다. 준호랑 이렇게 산책하니 좋네.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사실은. 민수는 진실을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행복하신데 굳이. 준호야 고맙다. 할미는 너가 날 버린 줄 알았어.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버려요. 평생 함께 있을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정한 할머니와 손자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진짜 가족이 된 사이였죠. 민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구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폐병원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그날까지 민수도 죽은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고 일으키며 민수도 삶의 활력소가 생긴 겁니다. 사실 민수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민수는 대학생이었어요.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를 키워준 건 할머니였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작은 국밥집 주방일을 하며 민수를 홀로 키우셨어요. 우리 손주 대학까지 보냈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수는 바빴습니다. 학교, 알바, 과제. 할머니를 찾아뵐 시간이 없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다, 괜찮다. 넌 공부나 해라. 할머니는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민수는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국밥집 단칸 방에서 쓰러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찾아뵈었니? 의사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할머니는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손주가 곁에 없는 채로 민수는 그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전화라도 더 자주 드릴걸. 죄책감에 시달리다 대학도 중퇴했어요.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몇 년을 방황하다 경비 일을 시작했고 폐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민수에게 할머니는 2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어. 그래서 민수는 할머니를 끝까지 지킨 거였어요.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어요. 친자식의 존속살인 미수 사건, 요양비 부담에 노모 살해 시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하나? 요양비가 부담스러우면 국가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드러났어요. 요양비가 너무 비싸긴 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많은 가족들이 노인 돌봄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노인 요양 지원 예산을 늘렸어요. 저소득층 요양비 90% 지원, 중산층 요양비 50% 지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 신고 시스템도 강화됐어요. 의심 사례 즉시 신고, 익명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의 요양비는 모두 감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6세가 되셨어요. 치매는 더 진행됐지만 건강은 괜찮으셨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해요. 민수는 1년 전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였어요. 할머니를 돌보는 민수를 본 그녀는 민수에게 반했죠. 그리고 같이 할머니를 돌보자고 제안하며 청혼을 해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도 결혼식 오셔야 해요. 그래야지. 꼭 갈게. 결혼식 날. 민수는 할머니를 신랑 어머니 자리에 모셨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아니, 할머니래요. 혈육은 아니고 인연으로 가족이 되셨대요. 민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할 수 있는 건 저분 덕분입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호야, 행복해라. 비록 손자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박순덕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 노인 학대 신고 연간 7,129건, 가족에 의한 학대 전체의 63.2%, 방임 및 유기 22.8%,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들. 첫째,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경제적 부담, 돌봄의 어려움. 어떤 이유도 노인을 학대하거나 방치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정부 지원, 요양 서비스, 지역 복지관, 도움받을 곳은 많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비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방문, 치매 안심센터 무료 검진 및 상담. 넷째,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손 잡아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다섯째,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이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 노인 보호 전문기관 1577-1389, 익명 신고 가능, 24시간 운영.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폐병원 그날 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